가족 모임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막내 며느리 미영의 손에 든 휴대폰에서는 계속해서 녹음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다 쓰고 남는 게 없어도 괜찮겠니? 물론이죠,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에게서 고개를 돌리셨고, 남편은 실망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단 15초짜리 녹음 하나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모셨는데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됐습니다. 라디오 사연 코너에 익명으로 보낸 문장이었습니다. 사연이 방송에서 읽히는 동안 저는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라며 위로를 건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1살에 시집와서 61살이 된 지금까지 저는 맏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집안 대소사를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집에 없습니다. 쫓겨난 것도 아니고 제가 떠난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재산을 노린 거예요. 저희가 다 들었어요. 막내 며느리 박미영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가족 단톡방에 올라왔고 시어머니는 읽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남편은 엄마한테 직접 해명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일이 증명이 아니라면 제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통장 하나를 들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오려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들어올 거야? 엄마가 많이 불편해하셔. 불편하다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느낀 불편함은 묻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불편하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제게 기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30년을 함께한 가족이 단 하루 만에 남이 되는 일이 정말로 가능하구나 싶었습니다. 형님, 정말 재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재산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다만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31살 시집 온 첫날부터 저는 맏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맏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야. 내가 잘해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3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를 줄은요.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건 제가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밤새 뒤척이시는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둘째 동서 선영은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막내 동서 미영은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가 해야지 누가 해라고 하셨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1년에 4번, 차례가 2번, 시댁 식구들 생일과 기일까지 합치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장을 보고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남은 음식을 싸주는 것까지 모두 제 일이었습니다. 큰애 손맛이 좋아서 우리 집 제사 음식이 제일 맛있다니까. 시어머니의 칭찬에 저는 뿌듯해하며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당연함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안일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큰 집이잖아.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맏며느리니까, 큰 집이니까,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셨을 때도, 당뇨로 입원하셨을 때도 저는 병원을 오갔습니다. 일주일에 4일은 병원에서, 나머지 3일은 집에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제 허리도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매일 아침 여쭤보는 말이었고 시어머니는 그저 그렇지 뭐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동서 선영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힘들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지면 할만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 쉬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61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더 이상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의 시간이 단 한마디 말로 부정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님은 재산을 노린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그릇을 밀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간도 안 맞고. 저는 얼른 국을 맛봤지만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끓여드릴까요? 됐어. 그냥 먹기 싫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시고 저는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음식마다 입맛이 없다고 하시거나 짜다, 싱겁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큰애 손맛이 최고라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뭐가 마음에 안 드신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둘째 동서에게 물으셨습니다. 둘째야, 너 요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동서는 당황한 듯 저를 힐끔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해주시는 거 다 맛있어요, 어머니.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거 해줄게. 큰애한테 맨날 시키기 미안하잖아.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 없는 분이 갑자기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굳어버렸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들어오지 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걸레를 빼앗으시더니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시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묘한 거리감이 생기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막내 동서 미영이 시댁에 왔고 시어머니 방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며 방 쪽을 슬쩍 보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가 제일 착해. 바쁜데도 엄마 보러 와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쁜데도 온다고요? 저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집에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더 칭찬받는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저녁 막내 동서가 돌아가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큰애야, 너 요새 피곤해 보여. 좀 쉬어도 돼.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하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무리하지 마. 그 말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마치 제게 물러서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혼자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식탁에 나오지 않으셨고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고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시어머니 방에 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혈압약 깜빡하시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려놓고 나오는데 막내 동서와 마주쳤습니다. 형님,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막내 동서는 환하게 웃으며 물었고 저는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요새 혈압이 좀 불안정하셔서 약을 꼬박꼬박 챙겨드려야 해. 깜빡하시면 큰일 나니까. 동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형님이 제일 잘 아시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막내한테 들었는데 당신이 엄마 약 관리를 못 믿겠다고 했다면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었어?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약 챙겨드려야 한다고. 막내가 거짓말할 리 없잖아. 엄마한테 사과 좀 해.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약을 꼬박깨박 챙겨드려야 한다였는데 어떻게 관리를 못 믿겠다는 말로 바뀐 걸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둘째 동서가 아이 돌 준비로 바빠 보여서 제가 말했습니다. 동서, 돌잔치 준비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혼자 하려면 벅차잖아. 둘째 동서는 고맙다며 웃었고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족 단톡방에 막내 동서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큰 형님이 작은 형님 돌잔치 준비 걱정되신대요. 혼자 하면 제대로 못할까봐 그러신대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언제 제대로 못할까봐라고 했나요?
손가락이 떨리며 단톡방에 메시지를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오해받을 것 같았고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둘째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제가 돌잔치를 못할 것 같아 보이나요? 목소리가 조금 서먹했고 저는 급히 설명했습니다. 아니야, 동서.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한 말이었어. 오해야. 아, 네, 알겠어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한 말들이 이렇게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큰애야, 너 요새 다른 동서들한테 왜 그래?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막내가 그러는데 내가 둘째, 돌잔치 준비를 못 믿겠다고 했다면서, 그리고 내 약도 내가 깜빡할까봐 걱정된다고 하고, 어머니,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너도 피곤하니까 그러는 거 알아. 쉬엄쉬엄해. 너무 오버하지 말고. 오버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 동안 한 일이 오버였다는 말인가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막내 동서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님이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렸어요. 막내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시어머니는 그래, 막내가 착하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말이 왜곡되고 제 의도가 비틀어지고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왜곡한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영이가 제 말을 이상하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막내 재수 씨가? 그 착한 재수 씨가 왜 그래? 당신 생각이 좀 과한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었고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믿었던 제가 이제는 가족의 말조차 의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했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형님처럼 요리를 못해서 어머니한테 맛있는 음식 자주 못 해드리는 게 늘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막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막내야.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요리 못한다고 며느리 자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요리 못한다고 며느리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면 30년 동안 제가 한 요리는 뭐였을까요? 막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형님만큼 못하니까 늘 주눅 들어요. 둘째 동서가 막내 동서를 위로했습니다. 동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각자 잘하는 게 다르잖아. 하지만 막내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형님은 완벽하세요. 저 같은 사람은 비교도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막내는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완벽하다는 말은 곧 저 때문에 막내가 주눅 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과 나물을 준비했고 케이크도 주문해뒀습니다. 그런데 생신날 아침 막내가 먼저 와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준비한 건 별로 없지만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것만 준비했어요. 막내는 작은 꽃다발과 카드를 내밀었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막내야, 이거면 충분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한 생신상은 당연한 것이고 꽃다발 하나가 더 큰 마음이 되는 걸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막내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처럼 자주 못 뵈러 와서 죄송해요. 직장 다니면서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막내야. 내가 바쁜 거 엄마가 다 알아. 이렇게 가끔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늘 어머니 곁에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드려서 늘 죄책감이 들어요. 남편이 막내를 위로했습니다. 재수 씨,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도 이해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곁에 있었던 건 제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미영을 억압하는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며칠 후 가족 단톡방에 막내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형님, 제가 자꾸 부족해서 죄송해요. 형님처럼 완벽하게 못해서 어머니께 늘 죄송해요. 둘째 동사가 답장을 달았습니다. 동서,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 각자 사정이 다른 건데. 막내는 또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은 형님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시잖아요. 저만 형님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단톡방을 보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야, 내가 짐이 아니야라고 하면 제가 대단한 사람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나도 힘들어라고 하면 30년 동안 해온 일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큰애야, 막내가 많이 속상해하던데 내가 뭐라고 한 거 있어? 저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게 문제야. 막내가 그렇게 미안해하는데 너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럼 막내가 더 주눅 들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일이 이제는 제 죄가 되어버렸고 제가 숨만 쉬어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한 게 죄예요? 남편은 피곤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재수 씨가 예민한가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한 일이 이제는 다른 며느리들을 주눅 들게 만드는 기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며칠 후 또다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제가 너무 못나 보이죠? 형님 같은 며느리를 두고 싶으셨을 텐데. 시어머니는 막내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막내야. 너는 너대로 소중해. 비교하지 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한 게 이제는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그 비교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는다면 제가 조용히 물러서야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못 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크롤을 올려보니 어젯밤부터 대화가 시작됐더군요.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예요. 막내의 메시지였습니다. 알겠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둘째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답장을 하셨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막내가 알아서 다 챙겨주니 든든하네.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건강검진 예약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잡았다고요? 30년 동안 시어머니 병원 일정은 모두 제가 챙겨왔는데 이제는 제게 알리지도 않는 걸까요? 저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병원 예약 잡으신 거 몰랐네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제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물었습니다. 당신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가족 모임 있는 거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무슨 모임이에요?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막내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당신 못 봤어? 저는 급히 단톡방을 확인했지만 그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여보, 저는 그런 메시지 못 받았어요.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 자기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가족 모임 공지가 떠 있었지만 제 휴대폰에는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당신한테만 안 간 거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톡방이 2개가 된 것입니다. 하나는 저를 포함한 기존 단톡방, 또 하나는 저를 뺀 새로운 단톡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저를 빼고 새로 만든 단톡방 아니에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막내가 가족끼리만 얘기하는 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가족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요새 엄마랑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잠깐 시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시간을 가진다는 게 저를 가족 대화에서 배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 준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준비하려고 미리 메뉴를 생각해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 막내랑 둘째가 알아서 한대. 당신은 편하게 있어. 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신 요새 힘들어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겠다는데 그냥 두지 뭐.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생신 준비를 이제는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막내와 둘째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막내야, 둘째야, 고생 많았어. 덕분에 오랜만에 편하게 생일 맞는구나.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한 생신상은 고생이었고, 이제는 제가 없는 게 더 편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막내와 손주 이야기를 하셨고, 남편은 동생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만 마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제가 일어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가? 같이 있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거기 있었던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남았을까요? 대답은 없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데 복도에서 막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지내기 힘드시죠?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막내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 어머니는 요양원 가셨는데 거기가 정말 좋대요.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고 또래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하시고. 요양원? 그건 나는 아직 괜찮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나중에 몸이 더 안 좋아지시면요. 형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막내는 지금 시어머니께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막내야, 나는 집에서 살고 싶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저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려야 하는데. 막내는 말끝을 흐렸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또다시 막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뭔데, 막내야? 요즘 주변에서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일이 너무 많대요. 특히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끼리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 그런 일이 많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재산 정리 같은 거 해두셨어요? 요즘은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재산 정리? 나는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어머니, 나중에 자식들이 싸우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미리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문제없이 넘어가잖아요. 저는 복도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막내는 지금 시어머니께 재산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 재산을 누구한테 얼마나 주실 건지는 정하셨어요? 그건 아직.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큰아들한테 다 주시면 안 돼요. 요즘은 다 똑같이 나눠주시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형제들끼리 원수 되거든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아는 변호사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언장이라는 단어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신데 벌써 유언장 이야기를 하다니요.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미영이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사고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쓰러지시면 누가 알아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구나.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어머니 방에 CCTV를 설치하면 어떨까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쓰러지셔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CCTV? 그건 좀.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니면 요양보호사를 하루에 몇 시간씩 부르시는 건 어때요? 형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혼자 어머니 돌보시기 힘드실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막내는 제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큰애가 있잖아.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형님한테만 의지하시면 안 돼요. 형님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겠어요. 나중에 형님이 못하겠다고 하시면 어쩌시려고요?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막내를 바라봤지만 막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막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어머니가 큰일 나시면 그때는 늦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는 시어머니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지도 모른다는 공포, 언젠가 요양원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공포의 원인이 저인 것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큰애가 나를 언제까지 돌봐줄까? 시어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곁을 지킨 제가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막내가 심어놓은 불안의 씨앗이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득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구나.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요새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정희야, 내가 만약에 갑자기 어떻게 되면.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정희야, 나한테 재산이 좀 있잖아.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는 게 맞을까?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구나. 큰 며느리로서 말이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산은 나중 일이니까요. 그래도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미영이가 그러는데 요즘은 다들 유언장을 미리 써둔다면서.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막내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해봐. 너는 내 재산이 어떻게 되길 바라니? 저는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건강도 챙기시고 하고 싶은 것도 하시고요. 그럼 내가 다 쓰고 남는 게 없어도 괜찮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니 돈인데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말이 맞아.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고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막내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미영은 휴대폰 화면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형님이 어머니랑 나눈 대화예요. 저는 깜짝 놀라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뭐? 무슨 대화? 막내는 저를 보지도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다 쓰고 남는 게 없어도 괜찮겠니? 다시 제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그런데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제가 어머니 돈인데요 라고 말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막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형님은 어머니가 재산을 다 쓰셔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저한테는 유언장 얘기를 하셨을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 그건 전체 대화가 아니에요. 뒷부분이 잘렸어요. 막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이게 전부예요. 제가 어머니 방에서 우연히 들었거든요. 우연히 들었다고? 녹음을 했다는 거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엄마한테 그런 말 했어? 여보, 들어봐요. 전체 대화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돈인데요 라고도 분명히 말했어요. 하지만 미영이 다시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형님, 이게 전부예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둘째 며느리 선영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동서. 그건 일부만 잘라낸 거야. 내 말은.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저를 막으셨습니다. 정희야, 됐어. 나도 들었어. 어머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충분히 들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서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아니에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지만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시어머니 곁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형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소리쳤지만 막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도 노후가 걱정되시니까 그러셨겠죠. 이해는 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도 이미 저는 재산을 노린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런 말을 했어? 정말 실망이야. 여보,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일이 단 몇 초짜리 녹음으로 부정당했습니다. 제 말은 왜곡되었고, 제 의도는 무시당했고, 제 헌신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나는 방에 들어가겠다. 어머니, 제가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워진 음식들만 남아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조작된 녹음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변명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3일이 지났지만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남았을까요?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고 변명해도 들어주지 않는 곳에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가지 몇 벌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둔 옷들이었지만 저는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여름옷 서너 벌, 겨울옷 2벌, 속옷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은 딱 하나뿐이었고 잔액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집안 살림에, 아이들 교육비에, 시댁 경조사에 썼으니까요.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가 아니라 작은 여행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30년의 삶이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간다는 게 슬펐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할까 망설였지만 손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 테니까요.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문 앞에서 작게 중얼거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신발장 앞에 서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들락날락하며 신었던 신발장이었는데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싶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가? 남편이었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나갑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짐을 싸서 어디 갈 건데? 모르겠어요. 일단 나가보려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삐졌어? 당신 요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삐졌다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한 일이 부정당하고 재산을 노렸다는 누명을 쓰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했는데 그게 삐진 걸로 보이는 거였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했잖아. 녹음도 있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녹음은 일부만 잘라낸 거고요. 그래도 엄마가 오해하셨으면 풀어드려야지. 당신이 먼저 사과하면 될 일을.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당신은 알아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간병하고 제사 지내고 어머니 병원 모시고 집안일 다 하고 제가 30년 동안 한 일이 뭔지 알긴 해요. 알지. 그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 없어요. 당연한 거라고만 했죠. 당신 형제들 중에 제일 큰 집이니까, 맏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요.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사과를 하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엄마 기분 풀어드리려고 거짓으로 사과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나는 할 말 없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나를 불러 세우는 건가 싶어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문이 흔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고 새벽 첫 차를 기다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방이었습니다. 혹시 저를 보고 계신 걸까요? 하지만 저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고 저는 가방을 들고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그 집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떠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으면 저는 저를 잃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이제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후련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을 테고 아무도 저에게 기대지 않을 테니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슬프고 외롭지만 그래도 자유로웠습니다. 맏며느리 정희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 동우는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지만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따뜻한 밥과 국이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 오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반찬도 별로 없었습니다. 동우는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고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 최복수는 방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아침에 누군가 문을 노크할 것 같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희가 아침 인사를 드리고 약을 챙겨주고 차를 가져다 줬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복수는 손목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9시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복수는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몇 개 있었지만 모두 며칠 전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하려고 했지만 쌀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정희가 다 해왔기 때문에 복수는 부엌 살림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복수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 동욱의 아내 선영이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선영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복순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선영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을 텐데 신문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먼지가 쌓인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청소를 안 하셨어요? 복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소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 큰애가 항상 해서. 둘째 선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안 계시니까 불편하시겠어요.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시간쯤 청소를 하고 나니 선영도 지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선영은 인사하고 돌아갔지만 복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막내 아들 동민의 아내 미영이 시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막내야, 너도 바쁜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형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도와드려야죠. 복수는 미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큰애, 연락 안 오니? 막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한테는 연락 없어요. 아주버님한테는요? 큰 애비도 연락이 안 된다는구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복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막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너무 연락하시면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우는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텅 빈 거실이 그를 맞이했고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여만 갔습니다. 동우는 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하지만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동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복수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동훈아, 큰애한테 연락해봤니? 동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문자는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복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락해봐.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순 없잖니. 동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정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지만 정희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막내가 사온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선영이 준비한 과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정희가 준비하던 음식의 맛과는 달랐습니다. 복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네. 막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맛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 맛이란 정희가 만들던 음식의 맛이라는 것을요. 동훈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집사람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큰애가 연락하고 싶으면 하겠지. 우리가 먼저 할 필요 없어.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형님이 진정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 둘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가져다 주던 큰애 정이, 약을 챙겨주던 큰애 정이, 말없이 곁을 지켜주던 큰애 정이.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큰애야, 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방은 조용했습니다. 집안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불편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은 텅 빈 평화였습니다. 둘째 선영은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떠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기운이 없으셨고 큰아주버님 동우는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막내만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는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그날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막내가 어머니께 말했던 것들, 형님에 대해 이야기하던 방식, 그리고 그 녹음 파일.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둘째는 휴대폰을 꺼내 그날 가족 모임 때 막내가 보여줬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 그럼 내가 다 쓰고 남는 게 없어도 괜찮겠니? 다시 형님의 목소리. 물론이죠, 어머니. 녹음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둘째는 파일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길이가 15초였습니다. 대화치고는 너무 짧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 앞뒤로 더 많은 말이 있기 마련인데 이건 딱 핵심 부분만 잘라낸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녹음 파일 좀 들어봐요. 남편 동욱은 귀찮은 듯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들었어. 형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나 봐.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대화가 너무 짧아요. 동욱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막내가 중요한 부분만 녹음한 거겠지. 뭐? 그게 아니라 앞뒤 맥락이 없잖아요. 형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한 건지. 동욱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야. 녹음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둘째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둘째는 시댁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방 청소를 도와드리다가 책상 서랍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희 형님의 수첩이었습니다. 둘째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병원 일정, 약 복용 시간, 제사 준비 목록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형님이 챙겨온 일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둘째는 수첩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어머니를 돌봐왔는지 이 수첩 하나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재산을 노렸을까요? 둘째는 수첩을 제자리에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둘째는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막내가 그 녹음을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막내는 어머니 방에서 우연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들은 대화를 녹음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녹음한 것 아닐까요? 둘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막내가 일부러 녹음을 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부분만 잘라서 보여준 걸까요? 둘째는 용기를 내어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나야.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막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둘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번에 형님 녹음 파일 있잖아. 그거 전체 녹음은 없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앞뒤 맥락이 궁금해서 형님이 왜 그런 말씀하신 건지 알고 싶어서요. 막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큰 형님 편 들으시려고요? 녹음이 증거잖아요. 편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래. 형님, 큰 형님은 이미 떠나셨어요. 이제 와서 뭘 더 알아봐야 해요? 막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둘째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도 동서, 전체 녹음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줘. 내가 직접 들어보고 싶어. 없어요, 형님. 저도 그 부분만 녹음했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녹음을 한 거야? 우연히 들었다면서?
막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큰 형님이 잘못한 거 맞아요. 형님까지 큰 형님 편 들면 저는 정말 서운할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둘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막내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둘째는 다시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동안 빼곡히 적힌 기록들, 형님의 헌신, 그리고 15초짜리 녹음 파일. 둘 중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둘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번호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형님이 정말 억울하다면 왜 해명하지 않고 떠난 걸까요? 며칠 후, 둘째는 또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께 직접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랑 나누셨던 대화, 혹시 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대화? 저번에 막내가 녹음 들려드렸던 그 대화요. 재산 관련해서.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날. 큰애가 뭐라고 했더라. 어머니 돈인데요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 둘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돈인데요? 그 말도 했어요? 응,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근데 막내가 들려준 녹음에는 그 부분이 없더라고. 둘째는 숨이 막혔습니다. 녹음은 편집된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했던 말 중에서 나쁘게 들리는 부분만 골라서 이어붙인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형님은 잘못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요새 그 생각을 하고 있어. 큰애가 억울했을까? 그 순간 둘째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형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면 그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록 두렵고 떨렸지만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둘째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어머니 돈인데요 라는 부분이 녹음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는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둘째는 가족 단톡방 대화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몇 달치 대화를 스크롤하며 읽어내려가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막내가 큰 형님이 둘째 형님 돌잔치 준비를 못 믿겠다고 했대요라고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형님과 돌잔치 이야기를 나눈 날이 4월 20일이었던 걸 기억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4월 20일에 형님 댁을 방문했고 그날 돌잔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막내는 어떻게 4월 15일에 그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둘째는 손이 떨렸습니다. 막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단톡방 대화를 더 거슬러 올라가니 또 다른 이상한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형님이 어머니 약 관리 못 믿겠다고 하셨대요. 날짜는 3월 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3월에 시댁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형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남편 동욱을 불렀습니다. 여보, 3월에 우리 시댁 간 적 있어요? 동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월엔 안 갔잖아. 아이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바빴잖아. 그럼 이 메시지는 뭐예요? 막내가 3월 5일에 형님이 어머니 약 걱정했다고 올렸는데
동욱도 이상하다는 듯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진짜네. 근데 형수님이 그런 말한 건 나중 아니었어? 둘째는 확신했습니다. 막내는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단톡방에 올리고 형님을 나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전문가에게 분석 맡기고 싶었지만 막내가 원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형님이랑 나눴던 대화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내가 먼저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 나이가 드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요? 큰애가 말했어.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재산은 나중 일이라고. 선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지. 내가 재산이 어떻게 되길 바라냐고. 큰애는 어머니가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좋겠다고 했어. 그 다음엔요? 내가 물었어. 내가 다 쓰고 남는 게 없어도 괜찮겠냐고. 큰애가 물론이라고 했지.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큰애가 분명히 말했어. 어머니 돈인데요. 어머니가 쓰시는 게 당연하죠라고. 둘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형님은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편하게 쓰시라고,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쓰시라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그때 형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가 녹음을 보여줬을 때 나도 헷갈렸어. 녹음이 증거니까 내 기억이 잘못된 줄 알았지.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나도 알았어. 근데 막내 앞에서 그걸 말하면 막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 둘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막내가 요양원 이야기하고 혼자 있다 쓰러지면 어쩌냐고 하고 정의가 날 못 돌본다는 식으로 말할까봐. 둘째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협박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막내의 부드러운 말 뒤에 숨겨진 위협을 느끼셨고 그게 두려워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요. 형님은 억울하게 쫓겨난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큰애한테 미안해. 둘째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 대화 중 날짜가 맞지 않는 메시지들을 캡처했고 어머니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남긴 수첩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30년 동안의 헌신을 증명하는 기록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는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두 모였으면 해요. 장남 동훈과 막내 동민, 그리고 막내 동서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도 거실에 나오셨습니다. 둘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형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아요. 막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예요? 녹음이 있잖아요. 둘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녹음은 편집된 거예요.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애가 어머니 돈인데요라고도 분명히 말했어. 근데 녹음에는 그 부분이 없더라. 큰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응. 내가 그때 헷갈려서 말 못했는데 큰애는 재산을 노린 게 아니야. 막내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억을 잘못하신 거예요. 녹음이 증거잖아요.
둘째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동서,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동서가 4월 15일에 형님이 내 돌잔치 걱정했다고 올렸는데 나는 4월 20일에 형님 만났어. 막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날짜를 잘못 기억한 거예요. 3월 5일에도 형님이 어머니 약 걱정했다고 올렸는데 우리는 3월에 시댁 한 번도 안 갔어. 이것도 날짜 착각이야? 막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남이 막내 동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재수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보세요. 막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큰 형님이 정말로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날짜를 조작하고 녹음을 편집하고. 막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형님은 억울했고 막내는 거짓말을 했고 모두가 속았습니다. 둘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진실이 드러난 후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동욱과 동민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최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내 말 좀 들어봐.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께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동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큰애가 재산을 노린 게 아니라는 걸. 둘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그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웠어, 막내가. 나를 협박했거든. 협박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막내가 그날 밤 큰애가 집을 나간 다음 날 내 방에 왔어. 모두가 막내를 바라봤지만 막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막내가 말했어. 어머니, 큰 형님은 이제 안 돌아오실 거예요. 어머니가 형님 편을 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장남이 물었습니다. 막내가 말했어. 만약 내가 큰애 편을 들면 자기들도 더 이상 나를 모실 수 없다고.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거라고. 둘째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협박한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무서웠어. 큰애 없이 혼자 남으면 누가 날 돌봐줄까?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아무 말도 못했어. 장남은 막내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재수 씨, 그게 사실입니까? 막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협박을 했다고.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은 30년 동안 어머니 곁에 있었잖아요. 저는 고작 10년밖에 안 됐어요. 형님이 계속 계시면 저는 영원히 비교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큰애를 쫓아낸 거니? 막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도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형님이 너무 완벽해서 저는 아무리 해도 부족해 보였어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깎아내린 거야?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 막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형님이 저를 무시한다고, 저를 비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 나도 내가 불쌍해 보였어. 큰애는 모든 걸 잘하니까 너는 힘들겠다 싶었지. 막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커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고, 그래서 녹음까지 편집한 거예요? 장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막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정말 떠날 줄 몰랐어요. 그냥 좀 혼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째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좀 혼날 거라고? 30년 헌신한 사람을 배신자로 만들어 놓고 그게 좀 혼나는 거야?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막내의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어. 어머니. 둘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큰애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30년 동안 나를 돌봤는데 내가 그 애를 믿어주지 않았어. 어머니,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아? 큰애는 이미 떠났고 연락도 안 돼. 내가 큰애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장남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사람 찾아야 해요. 제가 계속 연락해 볼게요.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 모두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큰애가 떠나던 날 아침, 나는 방에서 다 봤어. 모료 어머니? 큰애가 짐을 싸서 나가는 거. 창문으로 다 봤어. 계단 내려가는 것도, 골목길로 사라지는 것도. 둘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붙잡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큰애를 믿지 않았으니까. 큰애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하지만 큰애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애에게 기대고 있었는지, 큰애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는 큰애한테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도 없어. 그냥 당연한 거라고만 생각했지.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형님을 찾아서 사과해요.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30년 동안 쌓은 걸 하루 만에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용서를 바라겠니? 장남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해야 해요. 집사람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큰애한테 사과해야지. 비록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진실은 말해야 해. 막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형님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둘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서 사과로 될 일이 아니야. 동서가 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거짓말이었어. 막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남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집사람부터 찾아야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집사람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형님은 그곳에 없었고 그 사과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는 이미 깊게 새겨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막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내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동민이 조심스럽게 막내의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여보, 일어나. 집에 가자. 하지만 막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형들을 바라봤습니다. 형님들, 미영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둘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심해요? 형님이 30년 동안 한 일을 하루 만에 무너뜨렸는데 그게 심한 거예요? 동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남이 막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재수 씨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막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정? 네.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형님이 너무 완벽해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해 보였어요. 둘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깎아내린 거야? 그게 동서가 선택한 방법이었어? 막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형님이 저를 좀 무시한다고, 저를 비교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한 거야? 네. 어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기실 때 저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형님만큼은 못해도 적어도 어머니 눈에는 제가 착해 보인다는 게 좋았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니? 막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둘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거짓말해도 돼? 남을 망가뜨려도 돼?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남이 물었습니다. 녹음은 언제 편집한 거예요? 막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형님이랑 어머니가 대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날 저는 일찍 와서 어머니 방 옆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한 거야? 처음엔 그냥 녹음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형님 말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더라고요. 둘째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편집한 거야? 계획적으로?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편집 앱이 있어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냈어요. 장남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재수 씨,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알아요? 막내는 울먹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형님이 정말 미웠어요. 왜 형님만 모든 걸 잘하는지, 왜 저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지. 그래서 형님을 쫓아낸 거야? 그게 동서의 복수였어? 막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형님이 없으면 제가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빛나려고 남을 어둠 속에 밀어넣으면서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막내야, 나한테 한 협박은 뭐니? 요양원 보낸다고 한 건? 막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형님 편을 들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붙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날 겁주겠다고 요양원 얘기를 한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단지 형님이 없는 곳에서요. 둘째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동서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를 모시고 싶으면서 협박을 해? 막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장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수 씨,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막내는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해요. 정말 후회해요.
형님이 정말 떠날 줄 몰랐어요. 그럼 형님이 안 떠났으면 후회 안 했겠네? 그 말에 막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동서는 후회하는 게 아니야. 그냥 들킨 게 아쉬운 거지. 막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저는 정말 정말 미안해? 그럼 왜 한 달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형님이 억울하게 떠났는데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막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말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둘째가 비웃었습니다. 지금도 나쁜 사람이야. 아니, 더 나빠. 거짓말쟁이에 비겁한 사람이야. 막내는 소파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동민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영이도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이제 그만. 장남이 동민을 바라봤습니다. 동민아, 내 아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아? 동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형. 하지만은 없어. 재수 씨는 형수 인생을 망가뜨렸어. 30년 헌신한 사람을 배신자로 만들었고, 동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영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막내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막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어요. 둘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이 너를 용서하실 것 같아? 막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의가 우리를 용서할까? 나조차 확신이 없는데. 장남이 말했습니다. 일단 집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해요.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내의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동서, 한 가지만 명심해. 사과가 용서를 보장하진 않아. 형님은 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막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막내의 위선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녀가 쌓아 올린 착한 며느리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큰 형님을 찾아 사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받아들여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우는 마침내 정희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정희가 머물고 있는 작은 원룸의 주소였습니다. 온 가족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최복순, 큰아들 동훈, 둘째 동욱과 선영, 막내 동민과 미영.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훈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고 이번엔 인터폰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경계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보,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문 좀 열어줘.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본 정희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른 듯했고 옷차림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따뜻하고 온화했던 눈빛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어머니를 보았지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좀 들어가도 되겠니?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원룸에 모두가 들어갔습니다. 소파도 없고 식탁도 작았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넓은 집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동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진실을 알았어요. 녹음은 편집된 거였고 형님은 잘못하신 게 없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알았으면 됐어요. 그 말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억울함을 토로할 줄 알았는데 정희는 너무 담담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 정말 미안하구나. 정희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사과는 받았어요. 이제 가셔도 돼요. 정희야.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희는 미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영 씨. 형님, 용서할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미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속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그 말에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없어서 힘든 거군요. 제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동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제가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냥 편리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희야. 넌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어머니, 그 말씀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영원히 안 돌아오실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우리 기다릴게.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예전처럼은 안 될 거예요. 알아. 그래도 괜찮아. 정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하구나.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족들은 복도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이 다녀간 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돌아가야 할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정희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선택하겠다는 것. 30년 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것. 정희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헌신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다짐만은 확실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어머니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남긴 수첩을 펼쳐보며 30년 동안의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하나하나가 정희의 헌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언젠가는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어머니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정희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제는 그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정희에게 강요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만약 정희가 돌아온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침묵을 강요하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로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희가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관계는 이제 다시 정의되어야 했고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헌신과 하루의 배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사이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